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대입니다. 우선 칸의 10주년 컨퍼런스에 발표하게 된 영광을 얻게 돼서 되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독립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녹색 건축의 발전에 큰 기여를 앞으로도 많은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녹색건축 인증 개정과 미래 녹색건축 산업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녹색건축 개정안을 만든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정 절차가 법적인 준비 같은 것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길어진다라는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정된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가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개정의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칸에서 개정 전문 분야별로 기획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기사 내용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 연구원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전달 주시면 저희도 같이 의견 검토해보고 국토부하고 다시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건축 인증 개편 필요성 부분에서 예전에 2015년에 전망한 한국 사회의 10년 후 10대 이슈라고 2015년에 미래를 전망을 했었던 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전망을 했었던 사회 이슈들도 있었고,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딱히 뭘 대안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식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 어벽이 건축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건축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상승된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은 통계의 고도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점 좀 더 배출량으로 산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도 또 통계에 어떻게 들어가고 산입되느냐에 따라서도 절감량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녹색 건축이 이제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았을 때 기존에 있어서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자체가 녹색건축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인증제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다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평가 항목의 실효성, 그리고 이 부분들이 굳이 인증제도로 다루어야 될 만큼의 중요성이 있는 항목들이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그리고 또 대표적인 국제적인 녹색건축 인증제도라고 한다면 리드나 브리엄 같은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일찍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를 했었던 그 제도들과 우리나라에서 국내의 현실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의 정합성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개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주요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어찌 보면은 처음 시작은 2020년서부터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지만 한 5년간 이런 개정안이 지연이 되면서 계속 검토를 해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었던, 그리고 또 개정되고 있는 해외 글로벌 기준들 자체가 우리하고 어느 정도의 맥락 또는 방향성이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벌써 녹색 건축 인증도 23년 차로 이제 성인에서 이제 뭐 어린 사회 신입 초년생이 아닌 뭐 졸업반이 될 수도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녹색 건축 인증이 앞서 NDC 부분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의 NDC를 대부분이 이제 운영 단계의 건축 탄소 배출량으로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그 기준 자체가 이제 해외 어느 곳에서도 뭐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찌 보면은 약간의 녹색 건축 인증에서도 새로운 탄소 저감 정량화와 그런 성과들이 공인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운영 단계의 에너지 부분에서만 감당했었던 NDC 부분을 녹색 건축에서 좀 분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타격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녹색 건축 인증에서의 탄소 절감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정량화되어서 표현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많은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처음 시작은 2000년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항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던 건 22년서부터 준비를 했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고시 개정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가 뭐 담당 과장님 바뀌시고 또 사무관님 바뀌시고 시장님 바뀌시고 뭐 정부가 대통령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지연된 요소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로까지 이제 집어넣어 놨고요. 그래서 그 국토부하고의 협의 사항으로 봤을 때는 올해 안에 무조건 고시 개정안에 대한 예고는 시행을 한다. 그리고 시행은 빠른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6월 정도로 시행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고시 예정안이 나오는 과 동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해설서까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시행되기 전까지 해설서 수준에서의 이제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한 해설서와 개정안이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만들 때 있어서의 가장 큰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 분야를 개편을 했었을 때입니다. 전문 분야 개편에 있어서의 가장 시도가 됐었던 계기가 됐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뭐 스테파노 보엘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이제 외벽에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반인들이 야 녹색 건축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런 게 녹색 건축이지 라고 얘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 사진일 텐데 이 사진에 있는 건물을 우리나라의 녹색 건축 인증으로 인증을 한다라고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땐 절대 못 받는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녹색 건축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이런 제도들은 민간으로의 확대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전문 분야를 개편을 하게 되었고요.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공동주택에서 녹색 건축 인증이 거의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왼쪽에서 뭐 조경 잘했네, 뭐 되게 녹색하네. 라는 아파트로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았더니 이건 일반 등급이네 4등급이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야 저건 뭐 박스 뭐 창문도 없고 뭐 너무 이상한 아파트인데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증을 따보면 최우수 야 저게 최우수래 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시선을 물론 제도의 방향과 원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도 뭔가 제도가 운영될 수 있고 또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제도와 개정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것이 이번 전문 분야 개편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어서의 전문 분야가 학제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이용 및 교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생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학제 기준으로 전문가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항목으로 전문 분야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개정안에서는 목적 중심형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떤 목적 또는 어떤 방향성으로 설계를 했고 시공을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인증제도의 결과 인증서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는 계획과 관리, 유지관리 부분들을 포괄을 하는 전문 분야 하나를 바닥에다 깔고 그 위에 3가지 방향, 탄소 중립을 위한 자원 활용 등에 저희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또는 건강한 실내 환경 부분의 건강과 실내 환경 부분에 저희는 올인을 하겠습니다. 또는 지속 가능한 외부 공간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거기서 점수를 더 받을게요 라고 하는 3가지 측면으로도 설계를 하고 인증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여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선택권을 좀 더 넓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 평가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전문 분야별 필수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필수 항목이라는 것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녹색 건축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제 규제 사항으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외부 공간에 나 올인할 거야 라고 해갖고 그쪽에다가 다 올인한다고 해서 이게 녹색 건축물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향성 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올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충분히 점수를 받게 되면 뭐 의무화되어 있는 인증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뭐 폭넓고 최우수 등급의 건축물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방향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 항목들의 풀을 구성을 해놓음으로써 인증에 있어서의 접근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전문 분야가 기존 2002년도의 내용이 그대로 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탄소 중립과 자원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생활 공간과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생태 공간과 그린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로 3개의 녹색 건축의 새로운 방향들을 좀 제시를 하고 그 밑에 저변으로 깔리는 친환경 계획과 관리는 기본적으로 녹색 건축을 계획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점수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전문 분야가 개정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인증 개정 방법들이 거의 뭐 항목이 삭제된 항목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신규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항목들이 고도화되거나 통합되어서 각각의 4개의 전문 분야로 정리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어서의 평가 기준 고도화, 그리고 현행화, 그러니까 기술들은 이미 나와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다든가 반영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고도화나 현행화 부분들로 된 21개 정도의 항목, 그리고 유사 목적을 가진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 때문에 좀 흩어져 있었던, 그리고 또 따로 중복돼서 평가했었던 항목들을 통합해 갖고 하는 항목들이 한 11개 정도, 그리고 신규 항목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행 평가 기준에 삭제했었던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미 기술이 정립화되었고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존 평가 제도에서 점수를 깔아주는 정도의 항목들로 보였었던 부분들이 이제 삭제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거 평가 여기서 점수 좀 받았었던 항목인데 이게 없어지네? 라고 한다 보니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평가 항목들을 좀 더 살펴보시면 기존과는 평가 방식 자체가 조금 더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방향성만 가지고 설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인증을 받기는 쉬워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평가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기사를 좀 더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저희가 이번 녹색 건축 인증 개정안을 만들 때 가장 크게 국토부에서 요구했었던 항목 중에 하나가 제로에너지 인증제도와의 차별화 부분입니다. 제로에너지 인증은 어찌됐건 운영 단계에서의 에너지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뭐
자체적으로는 국토부 자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NDC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하고 녹색 건축 인증이 여태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제도 때문에 중복돼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의 소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차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받으려면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거 받으려면 이것도 받아야 돼요 라는 식의 민원을 제발 좀 더 이상 받지 않게 다오 라는 부분들이 이제 국토부의 요구였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예전에 그 애호 등급 인정서를 받아야지 되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평가 방법도 좀 달리되고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이 되었고, 특히 이제 녹색 건축 인증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운영 단계의 에너지 부분들은 제로 에너지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물 전체의 전과정 평가상에서의 탄소 저감 부분들은 녹색 건축 인증에서 그 다루는 쪽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건축물 내재 환경 영향 평가라는 항목이 주된 메인 항목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전에 기존의 기존의 인증제도 내에서도 혁신적인 설계에서 다뤘었던 항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본 평가 항목으로 들어오게 되고, 좀 접근하기 어려웠었던 내재 환경 영향 평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설계자라고 한다면 내역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평가를 하고 내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단위 면적당 배출하게 되는 탄소 배출량들을 계산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개정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간과 건강 부분, 생태공간과 인프라 부분, 그리고 친환경 계획과 관리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여태까지 다루지 못했었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라든지 건축 환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계획,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료들을 조금씩 준비를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녹색 건축 인증을 받겠다라는 의지만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설계 과정에서 챙겼었던 자료만으로도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다 또는 너무 챙겨야 될 게 많아진 거 아니냐라는 식의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어서의 점수는 7개 전문 분야별로 점수를 받고 그 전문 분야별로 가중치를 또 곱하고 가중치로 나온 점수에다가 또 추가 가산 점수까지 더해갖고 최종 점수가 나오는 방식으로 내가 이 항목을 넣는다고 해갖고 이 항목의 점수가 그대로 내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내가 몇 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게 설계가 되지 않았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항목들의 점수가 그대로 내 최종 점수로 이어지는 점수 풀제로 변경이 되다 보니 내가 50점 받을 거야 60점 받을 거야를 생각하실 때 요 항목 받아갖고 점수 받아야지 라고 미리 계획을 하실 수 있는 체계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드도 국토부에서 계속 리드하고 뭐가 다르냐 막 계속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개정안 상황에서는 현재는 한 70% 정도의 유사도를 갖고 있지만 개정안 부분으로 넘어가다 보니 리드와의 유사성이 한 90%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약간 잘못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녹색 건축 인증 개정이 되면 리드 받으시기도 더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방향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녹색 건축 산업의 변화 부분입니다. 일단 녹색 건축 인증이 실질적으로 국외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연합 차원에서의 건축물 탄소 중립 협의체 같은 것들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녹색 건축 인증, 그러니까 지시드도 리드나 브리엄이나 그린스타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세계적인 위상으로 글로벌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ESG 부분에서 리드 부분들은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들을 ESG와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좀 더 노력해서
지시드만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뭐 해외에서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수준으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특성화 부분들에 대한 등급을 나눔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 점수만 챙기더라도 한쪽에 특화되어 있는 특성화 등급을 인증서에 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 민간인들 또는 건축주 또 외부에게도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개정안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증 활성화라든지 뭐 녹색건축 인증 서류의 간편화 또는 일원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혁신적인 설계 항목 부분이 이제 새로운 부분으로서 리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디자인 부분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인증 제도 자체가 변경되지는 못하지만 새로 마련된 새로운 기술들 부분들을 즉각적인 평가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는 풀을 열어주는 항목이 운영될 예정으로 이제 새로운 신기술 부분들을 유의적절하게 평가 점수로 반영을 할 수 있는 풀을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 뭐 녹색건축 인증 받은 건축물 가면은 현판 왜 안 붙이셨어요? 그러면 뭐 현판이 너무 못생겼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현판에 대한 디자인도 좀 새롭게 하고 건물의 디자인에 어울리는 BI들도 제시를 해주고 좀 더 뭐 인증기관들이 불편해하고 좀 귀찮아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은 노력이 녹색건축의 활성화와 뭐 실질적인 민간에서의 제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선 발표를 하셨던 녹색기술협회와 같이 실질적으로 GCD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그리고 또 GCD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초창기서부터 이제 설계, 기획, 시공 과정에 참여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녹색건축 인증의 방향과 또 녹색건축을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역할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 녹색건축 인증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라고 좀 더 깊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에서 주는 인센티브만으로는 이 제도의 운영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 운영기관 차원에서도 민간 인센티브들을 좀 여러 차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뭐 이자 지원 부분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녹색건축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보급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칸이 또 많은 홍보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